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안성호입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를 논한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화와 수구의 토론이 실종된 정당 정글 정치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 초에 어떤 학자는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이제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쇠퇴하고 있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보기술, 생명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적 국면에서 처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소중한 자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개적 수구의 토론을 살리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용의 정치를 우리가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님한테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수입니다. 아주 소중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 형편이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정말 한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의 근원적인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승자 독식 구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거에 이긴 사람들은 권력을 100% 차지하게 되고 선거에 지는 사람들은 하나도 권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관해서 선거를 의식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내 총무도 지내봤지만 상대방 당을 바라볼 때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다음 선거의 유불리에 달려 있었어요.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권력을 100% 독식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고 대립과 갈등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고 남용되면 부패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그 인사 문제까지 겹쳐서 생각하면 무능을 낳죠. 무능. 진정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지 않고 권력에 따라서 적당한 사람이 등장해서 무능한 정치가 벌어지고 또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사회가 바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 그리고 협치,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조하는 개헌을 하려고 한 3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놀랍게 생각한 것은 저도 정치를 했지만 정치인들이 과연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금방 개헌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한테 개헌은 종속 변수지 독립 변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정치인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뭔가 국민이 나서서 개헌을 주도해야 되고 내용도 국민이 나서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그 생각에 도달해서 처음에는 제가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만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요새 얘기되고 있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이것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요. 오히려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국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나아가서 법률안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를 획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야 사실상 통과라 돼야겠지만 그 정치권의 이해관계, 뭐 기득권, 당파성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그 개정되지 않고 표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때 세기를 박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차용해 가지고 직접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직접 국민이 필요할 때는 법률안을 제안해서 국민 투표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봐서 지금 한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까지 한 2년 남아 있는데 그때가 골든 타임입니다. 앞으로 한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 1년 동안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선거의 블랙홀 때문에 개헌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다면 내년 총선 직후에 한 1년 동안 해치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번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해놓자.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국민 개헌 발안권을 획득해 놓자. 그래서 그것을 획득한 다음에 바로 내년 총선 끝나면 그 국민 개헌 발안권을 이용해서 국민이 개헌하자고 요구를 하고 또 국민이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촉구하면은 그때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경쟁적인 입장도 있고 해가지고 개헌의 어떤 무드가 상승적으로 끌어올라가서 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원포인트 개헌 운동을 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봐서 여유가 있느냐 하는데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 위해서 한 2,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동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간단하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 가능합니다. 보통 개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개헌은 정파 간의 타협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담는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시대 정신을 담는 것도 간단해요. 이 개헌 무슨 권력 구조에 관해서 싸운다면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정말 국민도 주권자로서 개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서 이 운동이 성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혼란과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볼 때는 단순히 이게 정치 사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인 의미나 이념적인 면, 또 구조적인 면에서 하나의 전환기의 한 과정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존의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적인 교체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가치 선호나 진리양의 우위 차원을 넘는 정말 이 사회적 엔트로피의 증가 속에 이 혼란과 혼돈의 증가, 또 위기와 불안, 불연속성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새로운 뉴 노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변혁의 확산,
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함께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되던 전제나 가정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재검토해야 되고요. 또 기존에 쌓았던 지식, 역량, 효용이 파괴되고 기존의 강자들에 대한 위기가 생기고 새로운 강자들이 급성장하는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그런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치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이 문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소위 그 리바이든 패러다임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권력의 단일 중심성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절대적 대통령제,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도 기존의 이 정치인 카르텔에 대한 어떤 국민의 교정과 견제를 사실상 별로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법 독점적의 그런 의회 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주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이 리바이든 패러다임을 분권적 참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제를 요소를 도입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제도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개선하고 보완할 게 많이 있다. 또 세 번째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적절한 연계 결합. 직접민주제 요소의 강화로서는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국민 발의권이라든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참여와 관련 여러 가지 참정권에 관련된 거, 또 뭐 국민 감사제, 뭐 국민 공천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초보적인 단계고, 사실상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로서 이런 제도화된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좀 강화해서 그걸 제도화하고 강론화하고 현실화하고 현장화하고 실제로하는 거, 그게 갑자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이 대의제의 개선 보완,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 운영제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국회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도 계십니다만 국회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 자체가 계속 싸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국회가 대립하고 충돌할 때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종 자기들이 유리한 법적 근거를 대지만 그런 것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국회 운영 제도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회에 있지만 국회가 가장 개혁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다. 국회 운영 제도가. 예를 들면 이렇게 국회 개회하는 것 자체도 마음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국회가 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0명 중에 3명이 합의 안 하면 297명이 국회를 못 여는 상황이 그대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 외국의 사례처럼 전원회의를 만든다든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밤새도록 토론해서 그걸 표결해서 그걸 결론을 내버리자 이거죠. 그럼 결론을 내면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 싸움과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민주와 간접민주의 적절한 그런 이 결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의 여러 가지 제도, 그게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 발언제나 시민 투표제, 그 다음에 여기는 포퓰리즘도 다수 의사에 부합하는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기본소득까지 근데 부결됐습니다. 노사 갈등도 노사 투쟁이 아니라 직접 민주를 통해서 공적 토론을 거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에게 반대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한국적으로 이걸 도입하는 거, 이걸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촛불혁명을 하나의 그런 계기적인 하나의 그 정치 과정,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살려서 제대로 제도와 현실화, 새로운 차원의 승화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런 직접민주제 요소의 실질적인 도입과 대의제도의 보완,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결합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도를 좀 도입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민주제가 대의 문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그런 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그 다양한 방법들은 충분한 국민적인 그런 참여 속에
보다 제도화해서 그 제도에 맞게 하고 제도에 없는 것이 다시 표출되는 것은 새로운 제도화를 연결해서 그런 국민적인 욕구와 제도화가 균형성 있게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갈등과 대립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 일을 다 못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력 하나와 그런 일에 더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요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학술 행사를 많이 조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 주제를 보고 거기 우리 원장님하고 또 여러 그 연구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제목을 여러분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를 논한다 이렇게 이 제목을 보시면은 뭔가 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뭔가 나도 고민하고 좀 의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맨 먼저 든 느낌은 우리가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이렇게 등장시켰는데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는 기대를 당연하게 우리가 가졌던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의 독재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인데 독재자가 사라지면은 그리고 민주화가 되면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질문을 딱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 소위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어떤 한계나 불안전성 때문에 민주주의의 질, 우리가 민주주의론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quality of democracy, 민주주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민주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태인데 저는 이것이 고도의 어떤 집권형 집중형 민주주의 그리고 배제형 민주주의를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연구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이 디펙티브 디모크라시는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결함을 내재한 민주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매우 불충분한 민주주의, insufficient democracy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창안하고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메꾸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앞으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결과가 대단히 그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결함은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출된 권력과 민의가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와 괴리될 가능성이 많다. 대단히 이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치인들은 선거하는 날만은 서번트지만은 선거가 끝나면은 나머지 모든 기간을 지배자, 룰러로 바뀐다. 국민들은 선거하는 날은 주인이지만은 나머지 모든 날은 다 노예가 된다. 이런 그 말도 있습니다. 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선출된 권력과 정당 그 자체가 기득권화됩니다. 그래서 선거 다음 날부터 재선을 생각하고 재집권을 생각하고 여기다가 제도가 우리가 정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게 성자 독식형 이런 제도가 있는데 대개 대통령제, 양당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수 득표, 영어로는 이제 플루렐리티 보팅이라고 하는데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이런 일련의 제도는 그 기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각제라든지 다당제라든지
또 연합 정부라든지 또 아까 스위스 이야기에 이 콘코던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합의를 대화 합의를 촉진하는 이런 제도들은 갈등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득권화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득권화의 경향과 더불어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장기간 서로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장기간 집권하는 과정에 이 전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고도로 보수화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예를 들면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정치 세력도 여기 이 과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하고 경제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동적인 역할을 시대의 변화를 뒤에서 잡아 이끄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이런 제반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선 큰 과제는 빨리 이 제도 개선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첫 번째는 권력이 지금 대통령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적으로 분산하고 수직적으로 분산하는 그런 여러 제도들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에 관한 문제인데 실천에 관해서는 저는 이상수 장관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이 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최태혁 교수 같은 이 학자 전문가 그룹들이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성자 독식형 구조를 바꾸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 대안이 그러면은 내각제냐 이 다당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쪽으로 가기 전에 저는 현재의 제도에서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자. 그 출발점이 이제 PR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방안인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시민운동 이게 중요한 어떤 실천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권과 자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그 동안에 많은 뜻 있는 정치인들이 새로운 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좀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 세종시의 사례입니다. 세종시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자치가 단체 자치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주민자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취지하에 주민자치를 현재의 제도 하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 결정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단위의 리가 있는데 리를 통합할 거냐 분리할 거냐에 관한 이런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해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주민들의 뜻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 계획 특히 그 중에 조치원이라는 한 5만 정도 되는 중간 규모 업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시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권을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주권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있고요. 시민주권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놓고 볼 때 지역에서 또 생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실천을 전국에 이렇게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그 뜻을 모아서 자치 제도를 바꾸고 또 전체
이 통치 구조 및 정치 제도를 바꾸는 일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크게 두 방향 제도를 바꾸는 일과 새로운 실천을 추진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뭐 전문적 식견보다는 이제 국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과 느낀 바와 좀 나름대로 해법이라고 그럴까 극복 방안이라고 할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 사정을 보면요,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일 때 지난 19대 때 법사위원장 할 때 보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들의 그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폐지하고 그를 대체하는 그 종신형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에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 표출이나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에 한두 명의 의원이 반대하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각 상임위에 다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놨지만 300명의 집단지성이 발휘할 수 있는 장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병수 의원께서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전원회의를 가동하자고 하지만 전원회의가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회의가 가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이 원인에서 보면 말은 좋은데요, 합의의 정치를 하자라고 해서 그 합의의 정치 그 규율이 그 아주 고착화된 구조로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이 없고 그냥 합의를 해라, 원만하게 합의해라, 협상에 나서라. 언론에서도 이제 뭐 사설 보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해결하라, 공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장애 상태가 이르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고착화된 합의의 관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 한두 명의 의사가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300명들이 이렇게 뭐 한데 모여서 토론한다든가,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논쟁을 붙어서 결론을 낸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요. 그냥 요즘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원내대표끼리 협상합니다. 주고받고 하든 뭐 하든. 그러면 각 상임위에 있는 법률의 특성이나 내용은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고 있거든요. 논쟁이나 토론의 과정, 논의 구조가 생략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다. 이게 이제 권력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고착화된 합의의 구조, 다음에 1인의 의사의 왜곡된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양대 거대 정당 때문에 그렇다고 소수당은 얘기하지만, 그럼 지금 5당 체제를 갖고 있는 지금 구조가 잘 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당이 반대하면, 교수단체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또 이런 것들이 그런 국회 각 교수단체나 정당의 사이의 관계에서만의 문제에서 비롯되느냐? 저는 궁극적으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나 다원성이나 자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각 당마다 자신들의 열렬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이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치유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 어떤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 어떤 경우는 대의 민주주의 이렇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배합되고 특히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될 때는 직접 민주주의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적절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가부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국민 발안 또 표결이나 소환 이런 등등의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좀 더 적극 도입이 과감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의민주주의 경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고, 그 다수결로 인해서 견제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나 사법부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근본 가치나 또는 소수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떠냐 싶고요. 여기 궁극적으로 기술 문명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를 잘 손용하면 이런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한층 더 두텁고 알차게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지금은 특징하기를 초연결, 초지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수시로 연결이 되고 있고 값싼 비용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여러 것들이 교조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면 입법이나 정책의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하고 조합을 이뤄내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민주주의의 다원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수평적이고 또 분권적이고 그리고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기술 문명,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초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도화된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해내면 제도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직접 민주주의 방법을 도입하면서 값싸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과 그런 자세, 행태 또는 문화적 측면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가 없어서 정당 내부의 그런 근원적인 문화적 혁명 같은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권력의 분산. 왜 그러냐면은 그 간접 민주주의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게 있냐면은 권력은 뭐 집중화된 현상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집중화 현상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에 집중하는 절대화 현상을 가지고 있고 절대 권력은 뭐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정치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요소하면은 뭐가 있죠? 국민 투표, 국민 발안, 또 국민 소환, 뭐 이런 등등의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 투표 하나만 인정하고 있고요. 또 국민 투표도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하고 또 하나 인정되는 게 국가 안보, 통일, 외교에 관련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국민투표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헌법학자나 모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민투표제도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아까 그 성경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률은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원포인트 우리가 개정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 전에라도 법률적 차원에서 이런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우리가 빨리 좀 많은 분들이 의원분들이 좀 하셔서 그 주민투표하는 요건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행 제도 내에서라도 우리가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깊이 얘기는 안 하는데 검찰 개혁을 할 때에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저는 국민이 제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 쉽습니다. 뭐 다른 거 뭐 공수처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믿업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국회 3분의 2 경우에 따라 5분의 3 동의를 받도록 하면은 검사들이 어느 편 들어서 수사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한 27, 8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입법이 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편 여당 편 들어서 수사 안 하고 야당 편 들어서도 수사를 안 하게 됩니다. 물론 저 권은희 씨 의원 안에는 이 공수처를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직업공무원 제도 역관제거든요. 권은희 씨 안은 그것보다는 직업공무원에 의한 것이 훨씬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검찰총장이나 권한이 너무 센다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권이나 이런 부분 권한을 행사할 때, 즉 국민의 관심 사항이나 이런 걸 행사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미국 대배심 제도, 그랑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하면은 검찰권의 이 권한이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하는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률 개정이라든지 국민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훨씬 우리 사회가 민주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는 이런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에 우리 정부 예산이 지금 510조가 넘습니다. 510조가 넘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대충 하고 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 의사를 갖다가 국회에서 과반수하면은 무조건 그거를 통과시킬 수 국민들한테 방청권을 허용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것보다는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로 접근을 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의 방청권을 예산 개수심의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이것이 결국 저는 국민의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실제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포인트 헌법 개헌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직접민주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 요건을 그 뭐라고 할까요? 주민투표의 요건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나 또는 지방의회 이런 데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 우리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대하고 보장하고 실현하는 쪽으로 행사돼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정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문제들을 어떻게 도입할 거의 문제에서 저는 관계성이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례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직접 민주제가 대의제의 적이 안 되는 거죠. 또 직접 민주제가 그 대의제를 갖다가 갈등을 덜 만들게 하는 쪽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건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관계성, 대의제와 직접제 그 관계성 무언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핀란드 사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논문을 썼던 사례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계성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국가 미래 비전을 가장 잘 짜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모든 나라들이 다 미래 비전을 짭니다. 우리도 짭니다. 근데 이 나라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의회나 정부가 중심이 돼서 직접 시민들, 단체들, 지역과 아주 지독하리만큼 쫌쫌쫌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가 이제 초안을 만들기 전에요. 일단 수천 명의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국회나 이제 의회나 또는 정부가 나서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초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안을 쌍방향 사이트 같은 데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의견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초안에 어떤 그 확정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민간 활동가들한테 회람을 하고요. 지역, 학교, 그 학교에는 대학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까지 들어가서 그걸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의회와 정부에서 어떻게 지역, 직능단체, 또 일반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느냐, 이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면은 대의제 따로 민주제 따로 갈 가능성이, 직접제 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거친 거리의 정치의 치유제가 대의제가 되고, 또 거친 대의제의 치유제가 거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촘촘하고 지독한 관계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 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과거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정부 주도 산업화를 하면서 재벌이 형성되고 경제력이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정권과 독재 정권이죠. 경제 원력이 유착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90년대 초중반부터 불평등의 증가, 고도 성장이 끝나고 그러면서 그 양극화가 진행이 됐고요. 특히 이
우리가 IMF 위기라고 부르는 97년도에 일어난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을 바짝 뒤쫓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불평등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습니다. 고소득 국가입니다. 잘 삽니다. 우리 낭비도 엄청 하고 삽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별로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2017년에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이었는데요. 저 이상주 장관님이랑 여기 저 이기호 교수님 뭐 다 같이 해가지고 제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 안식년을 거기다 바쳤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하나라도 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원포인트 개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민주주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악몽과 같은 또 어떤 퇴행적인 포퓰리즘 정치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은가. 경제민주화는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요즘 만연하고 있는 그 거리의 정치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 많은 숙제를 남기는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선거혁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를 공약하고 약속하는 정당에 표를 주는 국민의 의식이 변화가 있어야 개혁의 시작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